탈출 넘버 1. 자, 오늘 또 이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네. 올여름 특집 때 봤던 분이죠. 이정수 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미남이시죠? 네, 잘생겨. 나오시고. 그동안 어떻게 좀 범인 또 많이 잡으셨어요? 예,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희가 그랬어요. 범인이 되게 무시할 것 같은 외모라고. 네. 약해 보였어요. 약해 보였어요. 오늘 유 형사님의 활약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느덧 이번 주가요. 네. 올해 네. 마지막 주예요. 아쉬워 죽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돌아보시면 뭐 좋았던 일들, 뭐 아쉬웠던 일들 다 많을 텐데 혹시 잊고 싶은 순간은 없으셨는지. 형사님도 한번 여쭤보죠. 그래요. 혹시 형사님. 잊고 싶은. 예, 제가 요즘에 수배자를 잡고 다니는데요. 그 잠복을 하는데 이제 너무 안 오니까 힘들어서 박스를 좀 깔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그 살고 계신 할머니가 나오셔서 네. 젊으신 분이 벌써 집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노숙하는 줄 알았나 노숙하는 줄 알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오시는 게 빵 우유를 사다 주시더라고요. 잠복주인데. 그래도 일반 분들이 봤을 때 형사문화 생각 안 하고 노숙자문화 생각할 정도면 잠복은 정상적인 거죠. 꽃꽂이 수준이에요, 꽃꽂이.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위기는 뭘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여자분이 미끄러워. 넘어졌어요. 그래요. 지금 잊고 싶은 기억이 생각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네네. 그 야외 계단이 이렇게 길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꼭대기서부터 아래까지 쿵쿵쿵쿵 엉덩이로 내려와서 그래서 제일 아래 칸에서 생각이 있는 것처럼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키가 작아서 네네. 슬리본 같은 걸 신는데 이제 안에 굽이 내장돼 있는 걸로 신다 보니 좀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중심이 잘 안 잡히죠. 꺾이죠. 네. 슬리본이 말이 슬리본이 사실 그 실내화예요, 실내화. 맞아. 예전에 우리 많이 신었던 고무 맞아요. 밑창 두꺼운 맞아요. 실내. 네. 공사할수록 좀 잘 미끄러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신발을 종류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네네. 좀 굴곡이 좀 많은 게 아무래도 잘 그렇지 미끄러지죠. 않을까요? 신발 밑창 모양에 따라서 또 미끄러지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가장 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저희가 한번 맞춰볼까요? 뭘까요? 저는 1번 물결무늬 봅니다. 물결은요? 저는 저도. 갈키 봐요. 갈키. 갈키. 갈키 봅니다. 거의 타이어 체인이거든요. 진짜 갈키가 봅니다. 예. 저는 물결무늬 봅니다. 왜 보통 이제 체인을 바퀴에다 감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비슷해요. 그래. 그렇네. 좀 갈키가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갈키도 비잖아요. 갈키. 물결, 갈키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저도 갈키. 1번. 물결이요. 줄무늬? 저는 굵은 줄무늬나 아니면 갈퀴. 갈퀴가 아무래도 갈퀴. 눈을 이렇게 좀 잡아내지 않나요? 네네네네. 예.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바로 겨울철 가장 안전한 신발 밑창에 관한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우유를 고를 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옷을 고를 땐 그렇다면 신발을 고를 땐 디자인, 밑창을 봐야죠. 신발의 종류마다 무늬가 다른 밑창. 수많은 종류의 밑창 중에서 겨울철 미끄러짐이 강한 무늬는 무엇일까요? 신발의 밑창의 소재와 무늬는 어떤 걸로 쓸지는 디자이너들의 권한입니다. 따로 미끄러짐에 강한 무늬에 대한 연구된 논문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을 해볼까요? 제 1회 넘버원 배 신발 밑창 컬링 대회. 진짜 컬링장을 찾아간 거예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 배 운동화 밑창 누가 덜 미끄럽나? 네, 정태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전 국가대표 컬링 선수 권영길 코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지난 2000년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7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활약. 2007년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권영일 코치. 운동화 밑창 컬링 운동화 컬링 대회예요.
처음 보셨죠? 15년 넘게 했는데 운동화 뭐 컬링은 처음입니다. 운동화를 저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거든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 또한 궁금한데요. 오늘 또 컬링 대회에 참여할 우리 선수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나와주세요. 친구들 이렇게 신으신 운동화 평소에 신는 운동화 맞죠? 오늘 자주 신는 그런 운동화. 네네네. 춤출 때도. 네네네. 뭐 모양이 뭐 가지각색이에요. 네네네. 네네. 요 세 번째 신발은 거의 뭐 오른데도 하고. 네. 이게 바닥이 제일 중요한 신발이에요. 밑창이 다 달라요. BFP 선수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본인의 신발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 우리 영대군부터 어떠세요? 국물 같지 않습니까? 예, 걸리면 아무도 못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가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적화된 신발. 최적화된. 예. 거짓말하네. 거짓말하네. 그러셨어요? 제 신발 보시면 딱 인정하실 거예요. 아마 감독님. 딱 보십니까? 여러분 이 갈키가 걸리면 끝납니다. 이게 걸리는 순간 절대 미끄러질 수가 없어요. 제 신발은 물결 모양 같은데 물결 모양. 조금 굵은 물결 모양. 중간중간 얼음이 다 낄 것 같아요. 이게 안 가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힘찬군 운동화도 한번. 예. 저건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줄무늬인데요. 줄무늬요? 네, 바닥에 닿는 면적과 닿지 않는 면적이 이쪽에서 식스팩 있고요. 미끄러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저의 저는 자신 조금 없죠? 솔직히 저런 운동화들은 소녀들이 신는 운동화거든요. 줄무늬 무늬인데요. 네, 이게 작고 되게 많아서 이게 마찰해주는 게 아닌데 이게 세발이 제가 100개 정도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세봤어요. 가만히 참지 못해요. 6가지 밑창무늬 중 미끄러움에 가장 강한 무늬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게 가장 덜 미끄러울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판 위에서 둥근 돌을 밀어내는 컬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오늘의 경기. 무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운동화에 모래주머니를 넣고 밑창의 무늬가 다른 6켤레의 운동화를 차례로 밀어낼 텐데 출발선에서 더 멀리 미끄러질수록 겨울철에 가장 위험한 밑창이 되는 겁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탈출 넘버원배 신발 운동화 밑창 누가 덜 미끄럽나 대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신발을 인정하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네,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인 김산 선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주니어 선수권 대회 2위, 현재 경기도 연맹팀 선수로 활약 중인 빙상위의 어린 왕자 김산 선수. 첫 번째 우리 힘찬 선수의 운동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선수의 운동화를 조금이라도 더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 컬링 브롬으로 열심히 바닥을 밀 준비를 하는 멤버들. 첫 번째 출전문이 힘찬의 물결무늬 운동화. 저희도 1번 선택하면 돼요. 얼마나 미끄러질지 덜 미끄러질지 첫 번째 우리 힘찬 분의 운동화 밀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많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일정으로 운동화를 미는 김산 선수. 쭉 나가는 꽤 나가는 것 같은데. 더 멀리 미끄러져 나가도록 컬링 브롬으로 열심히 빙판을 닦아보는데 쭉쭉 미끄러지던 신발이 멈춰섰습니다. 출발선에서부터 8m 40cm로 현재 1위. 사람 무게로 미끄러졌다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호그라인 검정 선을 못 넘었죠. 네네네네. 아 근데 그 밀어주는 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스위핑 또는 브러싱이라고 합니다. 네네. 아 그걸 하니까 정말 더 밀리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요 지금. 네네. 뭐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우리 종업군의 운동화. 두 번째 출전문이 100개 줄무늬를 가진 종업의 운동화. 정신을 집중하고 구름을 움켜잡는 멤버들. 모테라. 자, 밀어 주세요. 과연 얼마나 미끄러질까요? 많이 나간다, 많이 나간다. 많이 나간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거의 지금 컬링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힘찬군의 운동화가 호그라인에 멈춰서 있었지만 의외로 우리 종업군의 신발이 좀 잘 나가네요. 생각보다. 그냥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중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중계 처음이죠. 이제 어떻게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이제 세 번째 운동화죠. 세 번째 우리 영재군의 운동화. 예, 면적을 최소화했죠. 닿는 면적을. 그렇죠. 네, 거의 하이힐 수준으로. 네. 세 번째 출전문이 영재 그물무늬 운동화. 멀리 가라. 멀리 가라. 멤버들의 바람대로 멀리 갈 수 있을지 김산 선수 힘껏 밀어내는데요. 많이 가요. 쭉쭉 가요. 힘이 많이 붙었는데요. 멈추는 힘이 있나 봐요, 민창이 확실히. 물결분이 이미 졌네요. 탈락.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요. 멀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덜 갈수록. 네 번째 운동화죠. 우리 영국군의 운동화. 소녀 운동화. 일명 소녀 운동화. 네 번째 출전문이 둥근 무늬를 가진 영국의 소녀 운동화. 9m 겁니다. 지금 신발 중에 제일 닿는 면적이 많죠? 네네. 과연 얼마나 밀릴지 밀어 주세요. 소녀. 이게 안 미끄러지나 저기 뭐야? 마찰력이 높은가? 조금이 넘어지는 바람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네요. 다섯 번째 출전문이 젤루의 식스팩 줄무늬 운동화. 과연 얼마나 멀리 갈지. 저게 많이 안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밀어 주세요. 전 속력으로 미끄러지던 젤루의 운동화. 지금 앞에 앞서서 던졌던 운동화에 지금 막혀서 멀리 못 갔지만 정면으로 맞고도 더 멀리 나가. 그렇죠. 그래도 멀리 갔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출전문이 대현의 갈퀴무늬 운동화. 우리 대형군 운동화. 발길이 진짜 안 가야 돼요. 얼마나 멀리 갈지. 밀어 주세요. 제발. 너만 믿는다. 놀라지? 다들 왜 놀라죠? 소녀 질 뻔했어요, 소녀. 아, 진짜 아깝다, 저건. 이렇게 되면 소녀랑 대대결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둥근 무늬가 얕게 들어간 영국의 운동화가 빙판에서 가장 덜 미끄러지는 무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1등을 차지한 영국의 운동화. 정말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과학적인 신발 밑창별 마찰력을 측정했습니다. 미끄러운 빙판 위에 운동화를 고정시킨 후 신발의 수평력과 수직력을 측정해 서로 나누면 마찰 계수가 나오는데요. 마찰 계수는 낮을수록 더 미끄럽습니다. 높아야 좋은 거죠. 컬링 대회에서 가장 덜 미끄러졌던 얕은 둥근 무늬의 운동화. 기계로 정확한 마찰력을 측정해본 결과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아까는. 마찰 계수 0.14. 그렇다면 컬링 경기에서 가장 많이 미끄러진 붉은 줄무늬의 운동화는 마찰 계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직도요 보는데. 측정 결과 0.38로 둥근 무늬 운동화보다 마찰력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는데요. 영국의 운동화는 사실 상대적으로 미끄러운 무늬였지만 경기 중에 운이 따랐던 거네요. 이 밖에 갈퀴 무늬는 0.11, 그물 무늬는 0.18, 100개의 줄무늬는 0.19, 물결 줄무늬는 0.22로 6개의 운동화 중 마찰력이 가장 높은 운동화는 바로 젤로의 굵은 줄무늬 식스팩 무늬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선수의 요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겨울철 많이 신는 털부츠의 밑창 무늬는 어떨까요? 가장 흔하게 신는 무늬 3종류를 골라 마찰력 측정을 해봤습니다. 사다리 모양으로 공립하인 무늬는 0.11로 조금 전 마찰계수 6위를 차지한 운동화보다 더 미끄러웠고 더 미끄럽네요. 가로 줄무늬가 깊은 이 밑창은 마찰계수 0.22, 큼직한 물결 무늬의 이 밑창은 마찰계수 0.40으로 마찰계수가 가장 높았던 이 줄무늬 운동화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신발의 미끄러짐 저항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무 재질이 좀 더 부드럽고 밑창의 무늬가 고르고 깊은 신발이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밑창이 많이 달아있는 신발은 미끄러짐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발의 겉 디자인보다 밑창의 무늬를 꼭 확인하시는 습관이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요 각자 겨울에 즐겨 신는 신발을 저희가 신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저희가 신발을 다시 벗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근데 딱 보자마자 저는 미끄럼 예약이네요. 네. 그렇네요. 미끄럼틀 아니에요? 거의 미끄럼틀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냥 아예 미끄러지는 지민 씨가 저보다 더 미끄러지겠는데요? 심각하네요. 성분들이 대부분이 다 밑창이 그렇죠. 골아요. 예, 네네. 구멍이 없고. 요즘은 이제 독특하게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워요. 모르겠어요. 뭐 요즘 이제 신기하네요. 운동화들은 조금 이제 좀 디자인들이 독특하게 네.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배 아니에요, 배? 그러니까 이건 마찰계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도 저기 그래도 약간은- 약간 좀 부드러워서. 예. 근데 딱 봐도 정태우 씨 신발이 가장 마찰계수가 높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 보여요, 정말. 저거 화장실에서 신는 실내랑 비슷해요. 화장실에 신는 실내는 그래요. 안 미끄러지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아빠들 그 지압 그 샌들, 네. 그 지압 샌들 거꾸로 여기를 이렇게. 그러네요. 맞아요. 우리 어머, 형사님 신발도 꽤나 마찰계수가 높아 보이네요.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규칙적이고 깨끗게 패여 있고. 아, 실제로 그걸 신으세요? 네, 지금 평소에 잘 신는 발이 작으시네. 저건 범인 잡으러 가기엔 정말 힘든 신발인데. 원낼 때. 원낼 때. 수능이 끝난 고3은 물론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인 청소년들. 혹시 방학 때 어떤 아르바이트 할 생각 있어요? 네, 방학 때면 있기야 하죠. 있어요. 네, 있어요. 다 아르바이트 할 생각을 하네요. 지금 알바하는 거. 네네. 용돈이 부족한 10대들을 노리는 위험한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당신의 가족은 위험한 아르바이트의 유혹에서 안전하십니까? 아르바이트가 위험하다고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뭐가 최저임금 5,580원. 하루 3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5시간 이상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으로 하루 일당에 버금가는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데요. 알고는 있는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떤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있고. 그거 스폰 같은 거 있잖아.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듣거나 아니면 가끔 알바 그거 찾는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실제 청소년들도 많이 알고 있는 톡스폰.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고 돈을 받는 채팅상의 스폰서를 뜻하는데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톡스폰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청소년들. 문제가 되고 있는 톡스폰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담당 PD가 직접 랜덤 채팅 앱에 접속해봤습니다. 프로필은 18세 여성으로 설정. 18세 여성으로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접속한 지 불과 1분도 안 돼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상대방은 32살 남자. 대화 시작부터 돈을 미끼로 유혹하는데요. 저 실제로 지금 채팅하고 있는 거죠? 관심을 보이자 구체적으로 신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해놓고 톡스폰 상대를 구하는 이 남성. 사진 유출에 대해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본인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도 중 이 남성은 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조금 전 대화 내용과 다르게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유출해버렸습니다. 그게 유출이지 뭐예요? 처음에는 신체 일부 사진만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얼굴까지 요구하기도 해 문제가 커지는데요. 제작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해주는 전문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삭제 전문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온다는 동영상 삭제 요청. 실제 신체 영상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은 물론 14살 어린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00건이 청소년들이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한 1,400건 정도를 의뢰를 했고 얼굴이 그다음 나오니까. 기업들이 한 200건 정도 의뢰를 저희가 했죠. 저희 총 의뢰 건수 중에서 55%에서 60%. 반 이상이. 저희한테 한 번은 저녁 한 8시 반쯤인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 막 울면서 자기 이거 삭제해 줄 수 있냐고. 자기는 어디서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다가 죽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자살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짧은 시간에 힘들이지 않고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톡스폰의 유혹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데 채팅 앱 등을 이용한 음란물 매매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신체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그 순간부터 인터넷에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한번 유포가 되면 평생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혹시 내 아이가 이런 위험한 채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그러게. 싶으실 텐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톡스터의 경우에는 네.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상대방과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알아채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고가의 옷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장시간에 걸쳐서 어떤 사람과 그 휴대폰으로 채팅을 오래 하고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평소 행동이랑 살짝 다를 때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모님 이제 알았다고 하면 알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대처를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요. 반항기라서. 그렇죠. 일단 아이와 지속적인 그 대화와 관심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맞아요. 가장 중요한데요. 네. 톡스토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교육을 한 다음 톡스토를 이용을 못하도록 사전에 그 경각심을 줘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가 됐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해당 사이트에 그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해외 사이트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유해물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차단 요청을 하시면 삭제를 하면 이제 아이의 그 고통이 빨리 함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좀 빨리 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불법으로 유포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잡히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소지하는 거 자체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그렇죠. 주고. 소지도 다 됩니다. 소지, 근데 이런 배포, 경우는 유포. 예. 어떻게 돼요? 돈 거래가 없었을 경우. 그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게 또 어른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죠. 네. 자, 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아르바이트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청소년을 노리는 또 다른 신종사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이것 하나로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뭐지? 꼭 저런 거 꼭 있어요. 저거 절대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런 광고가 바로 반드시 있는 대포 거는 통장 사기입니다. 대포 통장. 기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대포 통장 사기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개인 통장 매입 광고글. 처음부터 대포 통장이라 밝히지 않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는데요.
바로 이 수법에 속아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용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방학을 이용해 각종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던 사례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라고 해가지고 쉬운 일인데 돈도 많이 준다 해서 재택근무라고 하면 신청을 이용이 했는데 되죠. 합격 여부가 이제 확인이 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주급이 25만 원이나 돼요. 여보세요. 아 그럼 통장이랑 비밀번호 퀵으로 보낼게요. 급여도 세고 쉬운 일은 이제 경쟁률이 조금 있어서 빨리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통장을 줄 때 종이에다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필요한 줬고 정보를 다 박스에 넣네요. 포장을 해서 줬어요. 통장이랑 같이. 통장을 보낸 거예요? 혹시나 제가 이제 양말이나 포장하면은 그거를 훔칠 수 있을까봐 급여를 통장에 넣어주는 거니까 너무 통장에는 의문을 갖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안심하고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조로 통장을 가지고 있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진짜 월급을 넣어준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별다른 의심 없이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줬는데요. 퀵이 안 퀵까지. 재촉을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알려줘야 돈도 여기 입금을 해줄 수 있고 그때부터 이제 일거리를 줄 수 있다고 해서 빨리빨리 알려줬는데 다음 날부터 바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통장만 가져간 거네요.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자마자 연락이 두절된 업체. 빨리 막아야죠. 그리고 며칠 후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지금 이종민 씨 통장이 사고 통장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제 통장이요? 예. 계좌가 이미 사고 계좌로 등록이 돼 있고 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조사받고 그리고 다른 은행까지 계좌 정지가 돼서 이 통장이랑 관련된 은행에서는 다시는 통장을 만들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 점에서는 분한 게 좀 더 많았죠. 우선 제가 학생증으로 용돈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용돈도 계좌이체도 안 되고 창구에 직접 가서 돈을 뽑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났죠.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이 될 경우 은행에서 지급 정지가 됩니다. 이럴 경우 대포 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이 되며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또한 대포 통장 명의인 등록이 해소될 때까지 창구에서만 돈을 찾을 수 있는 등 금융거래 제한이 뒤따릅니다. 근데 저렇게 해야죠, 그래도. 대포 통장 피해를 당하고도 혹시나도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포 통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즉시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쵸. 아르바이트나 구직 등 그 어떠한 명목으로든 통장이나 현금카드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만 대포 통장 제공 혐의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2회 이상 대포 통장 범죄에 연루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무려 12년간 금융거래 제한. 12년이요? 19세 청소년이 31살이 될 때까지 통장 개설은 물론 모든 대출, 창구를 제외한 입출금 업무가 제한되는 금융 전과범이 되는 셈입니다. 대포 통장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의 공범이 되어 범죄 경력이 남게 되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할 경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단돈 얼마에 당신의 미래를 팔아버리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성인들만 대상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쵸? 청소년들도 일단 통장을 만들 수는 있으니까 이걸 더 악용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청소년들이 한순간에 진짜 범죄자가 되는, 공범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대포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어떤 범죄에 이용이 되나요?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되는데요. 모든 범죄에다가
대포 통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인 통장에 갑자기 의심스러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쁘지 않아요? 많이 기쁘게 하겠지만 사실 이유가 없는 돈이 들어오면 고민하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자신의 통장에 의심스러운 돈이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걸 절대 인출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하시고요. 또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착오로 계좌에 돈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다고 뺏어 쓰지 마시고요. 신고를 하셔야지. 아닌 그러면 횡령이라는 제명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대포 통장 사기를 좀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만약에 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주민등록증 같은 부모 동의 절차를 확인하도록 강화를 반드시 해야겠어요. 근데 청소년기를 한 번쯤 거쳐보신 분들이라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화 통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통장을 엄마 목소리. 응?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어른들이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건 없다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아르바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도로. 보통을 벗어던진 한 남자가 차량을 막아서고 거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이때 차문을 걷어차며 대응하는 운전자. 옷을 왜 벗었을까요? 두 사람의 싸움으로 도로는 어지럽게 엉켜있고 본인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람들이 나서서 진정시켜보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 사실 이 두 남자는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 접촉사고로까지 이어진 상황. 끝까지 내리진 않고 계속되는 몸싸움으로 감정이 격해진 흰색 차량 운전자. 거친 욕설과 함께 차문을 걷어찹니다. 그러고도 불이 끄지 않는 상대를 향해 그대로 돌진. 순식간에 남자는 차 사이에 몸이 끼어버렸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의 한 도로. 빨간색 차량이 급제동을 하며 뒷차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그러더니 아예 앞을 막고 차를 세우는데요. 또 나왔네요? 귀엽게 생겨갖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 항의를 하는가 싶더니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들고 와 다짜고짜 유리창을 내려칩니다. 어머, 어떡해. 우와. 상대 차량이 오길 기다리다가 물벼락을 쏟아붓는가 하면 야, 저건 좀 약간 얄밉다. 좀 지능적이네요. 물웅덩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자신에게 거잖아요. 항의하는 남자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뒤로 하고 후련히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7월 한 남성이 신호대기 중인 승합차로 다가가더니 와이퍼로 유리창을 마구 내리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운전석으로 다가가 내리라고 소리치며 유리창을 부수는데 승합차가 상향등을 켜고 자신의 뒤를 바짝 따라왔다는 이유로 시작된 두 운전자의 시비가 이처럼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의 앞유리와 운전석 유리창을 약 30회가량 내리치는 등 목숨을 건 싸움으로 이어진 겁니다.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지난 10월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는 한 남자. 뭔가 따지려는 듯 다가서는 순간 갑자기 속도를 내며 남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운전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를 홧김에 들이받은 건데요. 이 사고로 남자는 전체 팔찌에 큰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는 살인 미수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자동차 2055만 시대.
자동차 보급률 세계 15위인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것. 보복운전. 올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보복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73건 접수, 280여 명이 검거될 정도로 이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로 위의 공포, 보복운전을 피하는 법. 당신은 보복운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무섭네요. 아니 뭐 운전들 다들 하시니까 보복운전을 혹시 당해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당한 적은 없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보복운전을 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럼요. 화가 난 경우가 있으시죠. 어떻게 계속 끼어들려고 하시는 남자분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한 30분가량 줄을 섰던지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은 줄도 안 서고 네, 네. 안 비켜줬어요. 만만했나 그랬더니 저보고 쌍욕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퍼붓고 결국엔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입구 타면 돼요. 타 말아.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따라왔죠. 따라왔는데 이분이 여주 아울렛까지 가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서울에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래도 네. 좀 보복이 좀 귀여웠네요. 너무 얌전히 따라왔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있네요. 아니 뭐 보복운전의 이유 참 다양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네. 저희가 보복운전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요? 3위부터 한번 우리가 맞춰볼까요? 왜 그랬을까? 이거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끼어드는 것도 끼어드는 건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요. 방향 지시를 안 하고 끼어들었을 때. 그때는 내 생명을 위협했다라는 분노가 생기죠. 그렇죠. 네. 저는 비켜줬는데 고맙다고 안 했을 때. 깜빡이 두 번 안 켜서. 화가 나서. 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친 저속주행 때문에 뒷운전자가 화가 나서 지나친 끼어들기를 했다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거 있어 이거. 뭐냐면요. 되게 안 가잖아요. 엄청 안 가요. 그래서 추월하려고 이렇게 하면 속도를 해서. 내가 빨리 갈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해줘 그럼 내가 갈게 고속도로에서 그래요. 1차선에서 짜증나는 거. 너무 싫어요. 저 그거 싫어. 그것도 진짜 끝까지 병목일 때 병목일 때 한 대. 그래 이게 우리가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대 약속이잖아요. 좌우는 지켜줘야지. 그거 안 해주고 2대 면담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그러면 너무 화나. 아니 저렇게 매너가 없나? 근데 진짜 뒤에서 빵빵 되는 것도 약간 거슬 때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 이유가 없는데 솔직히 빵빵 빵빵하면 이거는. 기분 나쁘죠. 맞아.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온 적이 있네. 우리 형사님 촉으로는 저희가 말한 것 중에 1, 2, 3위가 다 있을까요? 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3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보이시죠? 이거 설레이네요. 이거 있다. 있네,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의 운전. 지나친 서행 운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도 이렇게 커브길 많고 그런 데 있잖아요. 천천히 가면 커브라서 끼어들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중앙선 침범해서 그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2위는 뭘까요? 2위? 자, 그럼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적이 감정이 실리나 봐요. 그냥 빵빵하고 빵빵 달라. 빵이면 된대, 빵! 무슨 일 난 것처럼. 너무 싫어. 야, 진짜. 그럼 이제 1위가 또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1위가 뭘까요? 다 나올 것 같은데. 1위는 그건 것 같아요. 추월? 그쵸, 우리가 예상하는 끼어드는 거? 양체 운전? 양체 운전? 자, 1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네요. 네. 자동차를 무기 삼아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 그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보복운전의 유형 3위부터 먼저 보시죠. 이 검정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왜 저래?
저긴 굉장히 빠른 속도의 고속도로 빠른 속도로 아니에요? 차선을 받고 바로 앞으로 다가옵니다. 진짜 2번이나 변경했어요. 뭐 약간 피해 차량이 옆 차선으로 피하자 따라서 진로를 방해하는데 아, 진로 방해. 이번엔 하얀색 승용차가 불쑥 나타나더니 왔다 갔다 앞으로 못 나가도록 막습니다. 아, 지금 남자들끼리 싸움 붙은 거죠? 마찬가지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약을 올리듯 진로를 방해하는 검정색 차량. 오, 이거 되게 위험하다. 한참을 따라다니며 상대를 위협하는데 심지어 차도가 아닌 곳까지 넘나들며 뒤차가 앞서가지 못하도록 철통방어하는 모습. 정말 방어네요. 요즘은 저거다 이제 신고가 되니까 처벌이 되잖아요. 이처럼 지그재그로 차선을 바꾸면서 뒤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이 9.2%로 너무 좋은 차로 저렇게. 보복 운전 유형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일까요? 아, 2위? 갑자기 불쑥 앞머리를 들이미는 흰색 차량. 상대 차량은 아예 중앙선 방향으로 밀려버립니다. 저러다가 나만 소리고 큰 사고 나죠. 이렇게 위협적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상대 차량을 밀어내는 행동이 전체의 16.8%로 보복 운전 유형 2위를 차지했는데 이 차선에 주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옆에 보이네요? 갑자기 3차선 방향으로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러더니 그 앞을 뒤집고 들어오는데요. 아, 이 차도 좀 높은 차량이네요. 지금 운전하시는. 잠시 후 다시 나타난 트레일러. 아니, 이 차는 보복 운전하면 차량에 절대 안 해요. 닿을 듯 말 듯 옆 차량을 밀어냅니다. 워낙 차가 커서 위험한데. 용기 있다. 아이고 또 왔어요. 그래도 공이 풀리지 않은 걸까요? 한참을 쫓아다니며 큰 차체를 무기 삼아 상대를 위협하는데 저는 정말 위험 운전. 뭐 차가 기니까 살짝만 닿아도. 이번에도 역시 보복 운전을 시도하는 검정색 차량. 근데 자기가 사고 난 거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 운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 뭐. 자, 그렇다면 보복 운전의 유형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체 사건의 무려 53.5%를 차지한 이 행동은 바로 주행 중인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기. 고의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차간 간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검정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끼어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서는데 추돌 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 앞서가는 은색 차량. 이러다 둘다 다치는데. 급제동을 반복하며 뒤차를 위협합니다. 근데 저게 뒤에서 박으면 앞차 잘못이 없다고. 약간 자, 이런 이번에 것 흰색 때문에 차량에 안 주목해 돼요. 주십시오. 너무 못된 거죠. 차선을 바꿔 앞으로 다가오더니 백라이트를 켜니까 잠시 후 갑자기 멈춰섭니다. 가까스로 속도를 줄여 멈추는 그때 뒤에서 들이받는 거죠. 가려버리잖아. 뒷차량과 추돌사고 발생. 저 차 잘못 아니에요? 이처럼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도로 위에서 급제동을 하는 것은 뒤차에 사고를 유발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 얼른 도망가네요. 지난해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70.2% 그러니까 10명 중 약 7명이 사태질을 하며 욕을 하는 운전자를 본 적이 있다고 저도 응답했고 봤어요. 당했어요. 얼마 전에. 직접 운전하다가 욕설을 들은 경험도 46%에 달할 만큼 보복운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 실제로 얼마 전 보복운전의 피해를 입은 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1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 시도를 했는데 물론 방향 지시등을 켰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분은 그걸 용납하지 못했던 거죠. 뒤에서 속력을 내서 이렇게 달려오시더라고요. 서행하는 차량들 틈으로 차선을 바꾸려는 그때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다가와 바로 뒤에 멈춰서는 검정색 차량. 예. 아, 잘 알죠. 그러더니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그게 왜 내가 할 길에 네가 왜 끼어드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그 가려고 일이 했는데. 있고 난 후에 설마 따라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차가 따랐다는 사실을 유턴을 해서 그 차가 제 앞을 가로막았을 때 알았거든요. 그렇게 10분이 지난 뒤 역 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검정색 차량. 왜냐면 자기도 한번 껴야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방해받았네요, 진짜. 가까스로 피한 뒤 유턴을 하는 그 순간 검정색 차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하네요. 그러더니 비상등을 켜고 앞을 막아서는데요. 왜 그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그재그로 차선을 바꾸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내리라 이거죠. 만약 살해자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 거리를 재보니까 1km가 넘더라고요. 한 1.2km 정도 되는데 저도 참 신기한 부분이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차를 비집고 거기까지 저를 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분한 면도 있고 좀 많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지역을 또 지나갈 때마다 또 생각이 나고. 이처럼 운전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도로 위의 공포, 보복운전.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흉기예요, 진짜. 저럴 때는.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도 없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협이나 협박으로 인정되면 단 한 번이라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위에 따라서는 상해 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그 살인미수 혐의로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배상의 최종적이고 전적인 책임은 가해자가 지게 되는데 가해자나 피해자의 그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가해자는 그 보험회사에게 그 보험금 전액을 다시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보복운전에 타깃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것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 빠져나가야죠, 슬기롭게. 일단 속도를 줄이고 하위 차선으로 진행하며 보복운전 차량과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당시 상황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을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뭔가 이상하면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차량에 블랙박스도 없고 대신 증거 영상을 촬영해줄 동승자도 없다면 CCTV가 있는 도로변이나 상가 근처에 차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 상가 쪽에는 다 또 있으니까. 그렇네요. 또는 사람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칠게 몰아붙이며 사고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누구든 화가 치솟기 마련인데 이때 섣불리 맞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그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뒤집었을 수도 있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극한다고 해서 같이 욕을 하고 다툰다면 쌍방과실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상대방하고 맞대응을 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맞대응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다음에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아, 맞아요. 신고. 우리가 뭐 서로 감정 싸움이 있다면 너 그때 왜 그랬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서로의 차 안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오해를 더 키워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아이디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차 있잖아요. 차 뒤에 뒤에 그 LED판 같은 거를 해놓고 문장을 쓸 수 있게 실수하면 저 미안합니다. 공정전하게 혹시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러니까 운전 도중에 쓰기 힘드니까 문장을 버튼 같은 거. 문장을 몇 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매니저 특허 등록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 다 그럼 운전면허가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럼 운전할 때 사고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게 뭐 있나요? 제작진이 차를 준비했대.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스튜디오 안에 차가 와요? 네. 차가
한번 어디 차 좀 들여보내주세요. 차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 차량이 와 있습니다. 저기 차예요. 외제예요, 외제. 여러분들 차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네. 차가 여기. 차량이. 빨간 같은 차. 스포츠카. 보통 이런 같은 차면 서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그럼요. 약간 동호회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혹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끼어들어 볼게요. 그러세요? 네네네. 자, 갑니다. 딴딴딴딴. 자, 위기 탈출 녹화가야지. 녹화가야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놀랬어. 슈시! 놀랬어. 슈시! 죽어봐! 적탁! 나! 어이구. 아니야. 운전 왜 그렇게? 아니. 뺄게요. 뺄게요. 형수님 이 정도면 각각 몇 년형을 받을까요? 지금 내겠죠? 이제 제가 저속주행으로? 저속주행 갈까요? 저속주행? 날씨 좋다. 빵빵! 빵빵!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가지 마, 진짜. 선생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시냐고요? 저 혹시 박지훈 씨 아니세요? 어머. 언니 내가 소문 낼 거야. 네, 신기한데? 올라와요. 선생님이 그러면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은 어떤 건지 좀 보여주세요. 네네. 갈게요, 출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사님이 껴드려야 돼요. 화났어. 뭐야? 쫓아갔어. 되게 느리게 쫓아가요. 빵빵! 죄송합니다. 아저씨! 내려. 내려놨어. 내려봐. 저 운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에? 진짠데? 잘생기는 거예요? 진짠데? 차를 발라붙여요. 아, 진짜 아저씨. 수갑이 어디 있대? 사과법을 하는데. 네, 많이 놀라셨죠? 아, 네. 죄송합니다.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뭐 다치신 데 있으세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누구야? 당신이? 아, 이렇게 좀 몸을 미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보, 왜 그래? 뭔데? 아저씨, 뭔데 우리 남편 차? 도와줘. 사과법이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좀 밀치거나. 근데 이렇게 밀치면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예, 폭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려올 때 내리면 안 돼요. 그렇죠. 바로 112에 신고를 해야죠. 예, 상대편이 보복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인지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고의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라든지 뭐 차를 일부러 부셨다면 재물손괴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예. 차 빨리 갖고 들어가! 알겠습니다. 무조건 사과하는 방법도. 네. 근데 운전하다 보면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빠른 사과가 보복 운전을 맞는 길인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 같습니다. 진짜 긴 게 사과를 해버리니까 약간 오히려 너무 민망하다. 네. 화낸 사람이. 그렇죠. 일단 어떻게 비상등을 켜는 게 가장 정정한 사과법이죠? 그래요. 비상등을 네네. 한 3번 정도. 그게 한 시간 사고로 한 5초 정도 될 거예요. 너무 짧게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만약에 맞대응을 하시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유용한 안전상식을 많이 배워서 맞아요. 다음 네네. 주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상식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지킴이 위기답실 넘버 1. 넘버원 안전 뉴스입니다. 오늘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백혈병 등 직업성 암에 걸릴 위험이 큰데요. 이런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준공돼 근로자 건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러분들도 저희 매력에 장시간 노출되다 보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가슴 떨림, 상사병과 같은 이것도 증상이. 어머, 저 벌써 걸린 것 같은데요? 이상 넘버원 안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서 나만 믿어 말 같으면 나가 밖에 숨만 나가니까 I'm
gonna knock you out. 1, 2, 3 랄라라랄랄라 여기 붙어라 3, 2, 1 랄라라랄랄라 그녀를 나 갖겠어 심장이 쿵했어 소문대로 완벽했어 내 거야 좀 했어 너를 갖고야 말겠어